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 잠깐 뭐 자기 소개를 드린다면은 성균관대학 경상대학 경제학부에서 오래 있다가 벌써 20년 전에 정년퇴직하고 나왔습니다. 그래 뭐 사회적 퇴물이죠. 퇴물인데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귀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주최청이나 오늘 그 보잘것없는 내용을 들으시려고 멀리서 오신 여러 손님들에게 제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실은 그 인사말 정도로 간단히 한 말씀만 해달라고 이랬는데, 그래도 또 제가 지은 이 귀속재산 연구라는 책을 오늘 이 세미나의 또 주제와 관련해서 이걸 사용한다 그러고 해서 그냥 간단히 인사말로는 좀 그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 한 뭐 2페이지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저한테 시간이 얼마나 준비되는지만 가능한 그 시간 내에 제가 준비한 그 내용을 중심으로 귀속재산이라는 게 뭔지, 그게 왜 이때까지 땅속에 파묻혀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일본에서도 뭐 이 번역이 되고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전후 사정을 좀 간단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알아두어야 할 참고가 될 만한 우리 현실 생활 속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추려놓고 이렇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잘못 표현을 하거나 말이 좀 튀어나오거나 뭐 해도 다 정말 나이 탓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면 고맙습니다. 이 귀속재산이라는 단어는요, 해방 직후에 1945년 8.15 해방 직후에 일본 대신 우리나라를 통치하러 들어온 미국이 그건 미군정이라고 합니다. 미군정이 이 땅에 만들어놓고 간 일본인들이 만들어놓고 간 모든 그 재산을 소유권을, 재산권을 미군정 밑으로 이렇게 다 접수를 합니다. 표현은 접수라는 걸 쓰지만 사실은 못 쓰죠. 공짜로 그냥 다 뺏어갔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영어로 vested property, vested 하는 말이 접수, 대개 편수, 편입 이런 뜻인데, 일본 정부로부터, 일본인으로부터 우리 미국으로 재산권을 접수한다. 그래서 이제 그 vested property라고 썼는데 법령을 썼습니다. 미군정 법령이 들어있는데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귀속재산으로 번역을 하고 통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대개 좀 학계나 이런 데서 좀 썼고, 대개 일반인들은 무슨 용어를 쓰냐 아시겠지만 적산이라는 걸 썼습니다. 적대한다는 적사에다 이 산자를 써가지고 결국 적국의 재산, 그러면 적국이 누구냐? 일본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적산이라는 말을 쓰고, 가옥의 경우는 적산가옥, 적산공장, 적산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적산을 붙여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사람들이 귀속재산이라는 용어를 원래 미국인들이 붙여준 그 이름이 맞다고 보고 그걸로 이제 바꿔 썼는데, 좀 학술적이나 이런 데는 귀속재산을 그러고 정치적으로나 일본 반대하는 이런 이제 항일제 방에서 그냥 적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속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럼 일본인들이 두고 간 재산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중앙청, 옛날 중앙청 있잖아요. 그 총독부 건물, 그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도의 도청, 군청보다 전부 그 일본 국가재산으로 있던 것들도 기속재산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개인들이 또 자기가 일본에서 건너와가지고 살려고 왔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제 집도 있어야 되고 뭐 땅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사는 민간 재산들도 그것도 기속재산이 되고, 기타 뭐 이제 공공기관인데 경부선 철도라든가 우선 부산항구 항구 그 항만 관계라든가 이런 정부 내지 일반 민간인들이 관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비례 단체들 이런 것들도 다 기속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로 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거는 군용 재산이나 일본 정부 재산이나 이런 거는 그냥 그대로 다 걸고 넘어가고 별 문제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일본 민간인들이 갖고 있던 재산, 공장이면 공장, 철도면 철도, 또는 그 집이면 집, 동지만 동지 하는 그런 그 사유재산 쪽의 것을 중심으로 기속재산을 말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이 책에서 다룬 그 문제도 주로 그 관계입니다. 사유재산을 일본인의 사유재산이 어떻게 미군정으로 넘어갔는가. 그 넘어가는 걸 뺏어간 거죠. 목숨이 될 거예요. 묵상을 하고 3년간 미군정이 통치를 하다가 48년 8월에 그때도 또 역시 8.15가 됩니다만 뭐 이상하게 그 이승만 대통령이 8월 15일을 그 건국일로 잡아가지고서 8.15 해방되는 45년 8월 15일하고 겹쳐가지고 여당인들만 오늘 우리나라에 많이 좀 혼란을 8.15가 뭐냐 혼란을 일으키게끔 만들어버렸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때까지 미군정이 갖고 있다가 그때 이승만 정부하고 이제 그 협정을 맺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3년간 여기에서 했던 일들이 뭐 일본인 재산 뺏은 것으로 그것도 그러고 어쩌다 사람을 어떻게 뭐 죽였다든가 뭐 사고를 쳤다든가 모든 했던 것들을 이승만 정부가 그걸 그대로 인수한다.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이의도 달지 않는다. 그렇다고 뭐 칭찬하고 말도 그런 내용의 그 최초 협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승만한테 그 재산을 일본의 사유재산을 몽땅 그대로 또 무상으로 한국 정부가 넘깁니다. 그리고 이관을 이게 두 번에 걸쳐서 일입니다. 일본에 있는로부터 미군정으로, 미군정에서 이승만 정부로. 그래서 이승만 정부는 나중에 이제 민간이 이렇게 다 이제 불안합니다. 팔아먹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고 중요한 뭐 전기라든가 뭐 이런 철도 등만 정부가 갖고 있는 국유재산 하는 게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이제 이 기속재산의 그 출발인데, 그래서 그 개념을 규정하자면은 정의를 하자면은 8.15 해방 당시에 일본인 관청이든 개인 민간이든 가지고 있던 그 재산을 한국에 두고 간 재산, 그걸 기속재산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뭐냐, 결국 일본 식민지 지배를 한 그 뒤에 한국에 남겨놓고 간 물적인 일종의 유산이 되는 거죠. 그걸 정확 개념은 제가 내리는 기준은 기속재산은 뭐냐, 일본이 두고 간 식민지 유산이라고. 그때도 물적인 유산이다. 정신적 유산도 물론 이제 막 여러 가지 깨친다만 그건 뭐 경제학하는 사람이 다루는 문제는 아니고.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 그런 정도의 정의, 개념을 끝나느냐, 오늘 한 단계 발전을 시키면은 한국 경제가 옛날 조선시대의 그 농경사회, 농업 중심의 그런 그 4대 경제로부터 근대적인 제조업, 뭐, 철도, 전기, 뭐 이런 근대적인 산업화를 이루게 되는 그 자본, 그 자본을 마르크스 개념이기도 합니다만 원초적 자본 축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초적 자본 축제. 프리미티브 캐피탈
컨디션인데 그렇게 되는 자본의 를 귀속제한을 할 수 있다. 좀 이해하시기가 힘드실지 모르는데 바꾸고 말하면은 일본인들이 남국에 한 그 재산이 그 뒤에 한국의 경제를 근대화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물적인 토대가 됐다. 그게 개념입니다. 그래, 우리가 뭘 하려면 투자를 하려면 자본이 있어요. 자본을 주려면 그걸 축적을 해야 돼요. 뭐 콩나물국을 먹고 저축을 했다든가 누구로부터 불 빌려 와가지고 뭐 했다든가 아무튼 그 이제 그 자본 축적이 돼야 돼요. 그 경제의 제일 중요한 개념의 등장이 자본 축적입니다. 그거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모든 게 이제 투자가 되고 뭐가 되고 생산이 되고 소비가 되고 이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본 축적의 개념이다. 근데 이제 이런 걸 이렇게 하면 이게 자꾸 일본인들 두고 가는 그 재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야. 그래 이제 친일파를 몰리니까 이제 내가 잘 안 하고 있다가 무려 이런 그 귀속재산의 존재 또는 그 가치 이런 것이 1948년에 이승만 정부 들어선 이후로부터 대충 봐가지고서는 박정희 정부가 끝날 때까지도 해봐야 돼. 예, 햇빛을 보지 못하고 땅속에 파묻혀 있어.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뭐 논문이 몇 번 안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기술자는 책을 좀 그창이라고 할까. 그게 낸 것은 제가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기대를 많이 하고 이 책에 대해서 친일파라 쓴거 조절하던가 뭐 온갖 그런 비판과 너구나 이게 좀 신문 소개될 줄 알고 있는데 그 어느 신문, 어느 잡지, 어느 뉴스 방송에서도 이걸 다뤄준 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제가 실망을 하고 누가 이 문제를 삼고 이제 나오면 논쟁이 벌어져가지고 그래 좋다 한번 붙자 해가지고 이제 그걸 하려고 그걸 했는데 이걸 내주려고 하는 출판사가 없어가지고 제 후배들이 하는 그 출판사가 다 된 거 아무도 안 해줘가지고 그래서 그 누가 그 하는 소개를 누가 해줘서 갔더니 그 사람 공부를 보고 아 이거 한번 해보겠다 해서 냈어요. 막상 내보겠다 그러고 이제 공부를 받아가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거 빼달라 하면 그것도 흥정하느라고 무척 그 사장하고 싸움하느라고 애를 먹고 그래 그러고 냈는데도 아무도 쳐다보려고 해서 실망을 했는데 작년에 일본에 어떤 사람이 그 일본 서울에 특파원으로 오래 와 있은 그 사람이 있어요. 나이도 뭐 80대 중반이라 친구 집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책을 읽어보고 나서 야 그거 우리 일본인한테 이렇게 되겠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번역해주겠다. 그러니까 일본에 그 문해춘추라고 유명한 잡지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가서 이제 자기가 수배를 해가지고 이제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써보러 내가 한국 놈들 말이야 쳐다보지 않는데 일본 놈이 먼저 이렇게 내주나 해서 내가 친일파가 안 될 수 없다. 저도 그 사람 보고 있어요. 당신 말이야, 그 한국에 가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가져와 봐라. 그리고 여러 번이에요, 저도. 논문도 여러 번이고. 그리고 그 중에 최근에 쓴 거, 그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걸 골라가지고, 저도 하나 내줬어요. 제가. 예. 그게, 이게, 누가 역사를 왜곡하는 하는 이 책인데요. 혹시나 나중에 길가에 보다가, 있으면 한번 구경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이 이제, 참 일본 사람 대단한 것이 나이가 지금 83입니다. 근데 자기가 20세 말 30대 되면서 한국을 왔는데 그건 40년간 살았습니다. 부인을 데려오지도 않고 지 혼자 왔어요. 한국인은 택도 없습니다. 부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못 가게 하거나 지가 따라오거나 할 텐데. 그렇게 독신생활을 하면서도 한국에 대한 연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이런 책도 없습니다. 문재인의 혼밥, 박근혜의 혼밥. 둘이가 다 친구들하고 같이 밥을 안 먹고 지 혼자 밥을 먹다가 다 쫓겨나고 뭐 이런 데로 따야 됐다. 그런 책을 줄 정도로 한국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뭐 얘기해보면 우리도 더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읽어만 한 것도 이 중에는 꽤 많이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뭐 정말 보시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게 나오고 이제 이래 되니까 아 귀속재산이라는 게 어떤 거다 하는 게 좀 소개가 되고 저도 이 책을 썼는데 좀뭐 뿌듯한 보람이랄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면은요, 이 귀속재산의 규모를 아까 말한 그런 세계산 개정 이후에 이제 일본에 들어온 메가도 사령부가 일본에 대해서 전쟁 배상을 물려야 되는데 전쟁을 이걸 어떻게 물릴 것인가? 그러려면 일단 일본에 대해서 일본이 해외에 두고 온 재산, 그 재산이 얼마가 되나 그걸 파악을 해보자. 그리고 이제 일본 국내에 있는 일본 군수산업권까지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이제 압수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 해외 재산 조사를 일본 정부와 그 메가도 사령부가 공동으로 감리티를 만들어가지고 46년에 들어가지고 대강된 다음에부터 병력에 아주 치밀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한 그걸 이제 달러 텀으로 달러 베이스로 이제 그 책을 여러 권이 나와 있어요. 우리만 게 아니라 만주, 중국, 뭐 심지어 저 사린까지 다 그 일본인들이 갖고 있던 것들 다 그걸 했는데 우리 조선의 그 규모가 남한이 약 23억 달러, 북한이 29억 달러 해가지고 52억 달러라는 걸로 나왔습니다. 상당히 양쪽에 전문가들이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 정으로 만주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남한보다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북한에 일본이 남한보다도 북한에다가 많은 시설을 투자를 해놨어요. 공장이라든가 광산이나 특히 전력, 수풍발전소 같은 건 하나만 더 나가요. 흥남실속 1호 공장은 그 굉장히 큽니다. 세계적 규모입니다. 수풍댐도 세계 두 번째로 큰 수풍. 이런 것들이 많은 걸 가지고 북한이 더 많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내 52억 달러다. 북한 빼고 남한만 해도 23억 달러 하면 감이 없죠. 그게 어느 뭐하고 비교해서는 그 당시에 45년 당시에 우리가 외환 보유고가 뭐 있고 달러로 그런데 그걸 하나 이제 유추해서 생각했어요. 1965년에 그 20년 이후에 박정희 시대 와가지고 한일 협정을 맺습니다. 기억나시는 모르겠는데 그때 청구권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5억 불을 가져옵니다. 무상 3억, 무상 2억 해가지고 5억 불을 가져오는데 그때 일본에 뭐 적다고 이제 국내에서 난리가 나버렸잖아요. 근데 일본은 이제 하는 얘기가 야 그걸 너 적다 그러면 되냐. 그때 우리 외환 보유고가 10억이 안 됐다. 그래서 그렇게 반했는데 그 정도로 줬으면 큰 거지. 할 정도였으니까 일본도 아마 이 당시에 45년 당시에는 외환 보유고가 1억도 없었던 거 아닌가 생각해요. 그런 실정에 우리 조선에 52억 달러라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재산을 일본에 두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규모가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한국의 총 국보행, 웰스 오브 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아담 스미스 국보는 배경에, 나라의 부를 총틀해서 대체로 그걸 잡고 이 기속자산이 어느 정도 생각이냐. 약 80% 정도가 비수잖아요. 그래, 일본인들이 그렇게 이렇게 민간인들이 많이 올라가고 투자를 엄청 그렇게 많이 한 36년 동안에, 5, 6년 동안에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가 이제 그건데, 이 기속재산이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이 분석을 한 거는 불과 한 6, 7개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욕심을 부려가지고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뭐 학교를 떠났으니까 조교를 부릴 수도 없고
누가 뭐 도와주는 또뭐 제자나 부회도 보여도 혼자 하다 보니까 한 4년 반 걸렸는데도 겨우 한 7개 정도밖에 안 걸려요. 처음에가 이제 사회간접자본 분야에서는 철도, 도로, 항만 세 가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생산산업체에서 이제 전기, 광업, 제조업 이렇게 세 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 그 산림 녹화라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산에 민둥산이 이렇게 산에 남불되어 된 게 두 번의 혁신을 거칩니다. 한 번에 일본인들이 와가지고 전 민둥산을 갖다 새롭게 그냥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방되고 나서는 이제 조선인들이 들어오자마자 다 뺏겼습니다. 6.25 전쟁 때 또 이제 뭐 후생사업 한다고 한다가 군인들이 또 참으로 그걸 갖다 시장에 팔아가지고 이제 군비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됐던 걸 그게 나중에 이제 박정희가 녹화사업 해가지고 다시 한번 또 풀어놓는 거죠. 근데 그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이 일본인들이 약간 좀 뛰어넘어서 왜 한국의 산림 녹화를 그렇게 생명처럼 느끼고 했는가? 역사가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청결국으로 이름났습니다. 깨끗합니다. 가부스하지만 일본을 따라간 나라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깨끗하게 됐냐? 일본 나라가. 그게 옛날에 일본에 전국시대라는 게 중국 전국시대 있었는데 그때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엄청 많이. 그 과정에서 소위 장군, 쇼군이 나타나가지고 완전 지고버리네. 그 우리는 다 문인 정치고 조선시대가 그냥 선비, 문관, 양반 칼지만 무반은 거의 없잖아요. 문반 중심이지. 근데 일본은 무반 중심. 이게 우리가 일본과 한국을 비교해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일본은 군인이 정치를 했고, 한국은 선비가 했다. 그냥 뭐 하다 보니까 전쟁이 많을 수밖에 없던데. 그래도 칼도요, 일본 그 보면, 니폰도 내가 일본 그 싸움하는 칼이 있습니다. 이게 세계 1등입니다. 한국은. 아무리 돌멩이대로 쳐도 날이 안 갑니다. 그걸 자랑하는 게죠. 일본인들, 니폰도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게 그렇게 될 과정에 무엇이냐?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들을 사회를 해보니까,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보다는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런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아, 전쟁을 했을 때에 많이 하면은 그걸로 죽는 게 아니라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창궐을 한다. 그 전염병이 그냥 사람들 해가지고 꼭 우리 뭐 코로나19 같이 사람 죽게 하는 거라. 살인이. 그걸 일본 사람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내건 정치가 뭐냐? 경영정은 청남결계. 아까 뭐 시사할 때도 일본은 뭐 와이로가 없다 하지만 그런 와이로가 없고 부정이 없고 뭐 한 것들이 일본 역사 그 속에 있습니다. 전쟁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이 그렇게 하려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 산림독합니다. 물이 더러워지지 않아야 된다. 물이 더워지면 이건 진행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와보니까 일본인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청계천 하나 이거 있는데 그게 먹기는 커녕 거기에 손도 댈 수 없을 정도로 오수가 들어가요. 일본인들이 뒤로가 자,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사냐 이래요. 그래서 제일 먼저 손대는 게 산림독합. 나무 심는 것부터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사전에 그런 데 나오고 합니다만 여기 북악산 같은데 처음에 일본인이 오기 전에 찍었던 사진 하나 하고 와가지고 8년 후인가에 찍은 사진을 비교해가지고 일본 총독부 정책 선전도 막 하고 이걸 하는데 그게 나무를 심어 그게 막 이렇게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1905년에 통감부가 만들어지지만 일제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행정을 보자고 한 거는 1907년입니다.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통감을 와가지고 이제 정리하는 1년부터인데 제일 먼저 뭘 했냐? 나무 심기를 했습니다. 놀랄 일이죠. 무슨 뭐 제안을 뭐 어떻게 한다, 교육을 따는 게 아니라 나무 심는 걸 제일 처음 목표로 해가지고 일본 통감부가 나무를 심었어요. 그게 서울 변두리 붙어 있어요.
그렇게 심어가지고 전국을 그렇게 무성한 임자라 그럴까. 하여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이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야, 일본 총독 정치에 대해서 함부로 평하지 마라. 그 총독 정치의 성격을 알려면 그 통남부에 들었을 때 제일 먼저 통남부 그 방해, 사무실 방해, 제일 먼저 업무를 시작한 게 살림마다. 살림마다. 그리고 8.25 해방이 되고 지금 폐전을 하고 일본이 전부 짐 싸가지고 이제 나갈 준비를 하는데 마지막까지 창문에 불이 켜있습니다. 살림마다. 그게 그 표현이, 정말 그 표현이 아니라 사실이 그랬다는 거죠. 그게 그 기사가 우리에게 주는, 일본인들이 무슨 뭐 군대를 뭐 어떻게 하거나, 무슨 뭐 전쟁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절마다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연방을 주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정답이다 싶어서, 다른 사람들 핸들도 참고를 하고 이래가지고 살림 녹화를 한 걸 더 넣었습니다. 그게 나중에 이목으로 발전을 하는데요. 이목으로 발전하고 GNP 통계에 보면 농업이 몇 프로, 어업이 몇 프로, 뭐 제조업이 몇 프로 쭉 나옵니다. 그게 나오는데 한때 우리나라가 30년대, 2030년대 그 일본인 그 통계에 보면 임업이 말이죠. 임업이라는 게 사실 우리 일본 오기 전에 우리에는 임업이 뭐 거의 0%에 가까운데 손에 나무 캐다가 일본 어디 수출하거나 하는 게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얼마나 압록강교육에 뭐 구방교육에 또는 울릉도 이런 데로 나무를 캐가지고 그걸 일본에 수출하고 국내에 철도 넣는 거 뭡니까? 침묵이잖아요. 침묵도 이런 것들 전부 처음에 캐나다에서 수입했었다가 경북 오서 가는 거예요. 그때 전부 다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한 10% 이상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일본에 와가지고 존재하지 않던 거 이제 경제를 한다. 임업이라는 말, 광업이라는 말, 어업이라는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그게 전체 그 산업 중에 하나를 차지해가 들어가는 게 만들어준 게 일본이에요. 그쪽을 우리는 보통은 아주 등한시하고 해방 후에도 사실 뭐 누가 그게 별로 관심도 안 가졌는데 일본이 그렇게 이 임업과 광업은 제조업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인정하지만 그리고 이런 걸 그렇게 발전시켰다는 걸 우리가 이 기숙사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아쉬웠던 것은 제가 이건 우리 경제학 속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근데 교육 분야를 넣으려고 그랬는데 한참 자료도 준비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나중에 힘이 딸려가지고서 포기를 하고 말았는데요. 일본이 구고다 마문이라는 게 있어요. 구고다 마문이라는데 한일 회담을 일할 때 하도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욕을 하고 막 비난하고 형제 정책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그거 하고 할 때 비판하고 할 때 쓰는 게 이제 침략과 수탈 그 두 마디로 다 하는데 우리는 요만큼 생각도 없는데 일본 생각도 없는데 침략을 해가지고 밤중에 침략을 해가지고 그리고 수탈만 해갔다.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정권자가 얼마 내다가 그러고 막 그 부보다라는 사람이 있다가 그 사람한테 단장인가 그랬어요. 야, 꼭 그러냐고. 자, 우리 깨놓고 얘기를 해보자. 한국에 말이지. 그 반농사하고 뭐하고 어떤 거 같들. 그거 이제 수리조합을 해갖고 돈으로 만들어준 거 누가 했지? 이렇게 이제 반문을 알아줬어요. 그게 단계 수리 사업을 해가 수리조합을 만들어가지고 뭐 만경평양에 할 거 없습니다. 일본이 다 해준 겁니다. 그러니 밭을 돈으로 하니까 뭐를 심었어요? 내가 밭에는 밭작물을 하지 벼가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그걸 해야 하는데 좀 자꾸 잊어먹게 되고 그러는데 교육은
이제 거기에 이제 7가지가 나와요. 구고다망원에.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드는 게 교육입니다. 한국의 학교를 누가 만들어줬지? 소학교를. 소학교 누가 만들었지? 한국에 누가 소학교 만들 생각을 해봤냐? 맨날 유학 선비들이 훈장으로 가는 시골에서 서당 공부 쭉 해본 거 아니야. 서당 공부해가지고 언제 너희들이 수학하고 과학하고 말이야. 뭐 세계 뭐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다 보냐. 학교에 가니까 그거는 과학도 있고 뭐도 있고 다 그래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그걸 일면 일교주의라고 해가지고 20년대 되면서 그 1919년에 3.1 운동다 일본이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일본이 한국에 발전하려고 하는 그걸 일본이 한국을 막고 있다고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그래 일본이 그 반대를 하고 이제 이렇게 나온 거니까 한국인들이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3.1 운동에서 받은 하나가 한국이든 일본이든 사람은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걸 이제 일면 일교주의가 나타났어요. 뭐 저도 시골에서 1923년에 계약한 창립한도 시골 공민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잖아. 시골 대개 한 면에 하나씩 그걸 만들어준다. 20년대 중앙까지. 그것이 그 뒤에 한국인들의 사고방식이나 무슨 여러 측면에서 그냥 그야말로 유교적인 전통, 공간사회에서 점점 넘어오는 그런 것이 된 건데, 이걸, 그러다가 또 하나 이제 더 보면은, 오늘날 서울대입니다만, 경성제국대였어요. 그게 26년인가 일본에서 만들어졌는데, 6번째가 됩니다. 일본에 내노라 하는 큰 도시들이 왜 우리한테는 제국대가 안 만들어주냐고. 그 이제 제1이 동경이고, 제2가 가나자와인가 그리고 제3이 경도, 제4가 북해도가 동해 그렇고. 그 5개인가 있고, 그 다음에 눈을 빼고서 기다리면 이제 오사카 대판하고 아시죠? 나고야라고 이제 나고야하고 이런 도시들이 이번에는 우리한테 오겠지 하고 막 중앙정부에다 놓기도 하고 그걸 경성에다 주래. 그러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 간다고. 그럼 나중에 7번째 하는데 대판에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명곡에 나고야에 간 거야. 그런 정도로 한국의 교육 문제를 일본이 아주 비상한 각오로 교육 진흥을 시킨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한국이 빨리 공업을 하고 해야 된다고 해서 북한에 굉장히 많은 공장이 들어섰는데요. 그 공장이 남농 북공 정책입니다. 남한에는 주로 평지합니다. 농사를 짓고 북한은 제조하고 광산물이 많이 광산을 해요. 남농 북공 정책인데, 그런 이제 북한에 그런 공업을 하는 게 굉장히 첨단산, 요즘 말하면 IC 계통 이런 걸 갖다거든. 그래 놓고 그 안에 있는 기술자들은 여러분들 잘 안 보셨을 겁니다. 나도 처음에는 단신불이 안 받았어요. 동경대학과 일본은 경도대학이 제일 좋은 대학인데 제1고 제3고래가 거기 공대에 나온 인류 기술자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걸 만주에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6.25를 이뤄질 수 있었던 물적 바탕이 일본인들이 북한 땅에 만들어놓은 군수공장, 어떤 중화공 같은 거,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5년 만에 그냥 쳐내릴 수 있게 된 게, 일본인들이 만드는 거였어요. 내가 잘 아는 일본 어떤 교수는, 대동아 전쟁을 위해서 일본이 조선에 공업을 해준 게 아니라, 김일성이를 위해서요. 한거리고 이제. 근데 그게 어떤 상당히 맞습니다. 아까 그 비교도 북한이 29%인데, 남한이 23%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 서울에 중앙청도 있고 뭐 있고 다 이렇게 했는 거 같아요. 이런 식으로 교육을 일본이 중요시했습니다. 이 점이 나중에 뒤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식민지 국가에서도 영국의 인도, 프랑스의 베트남, 또는 네덜란드의 인도네시아 등등 어느 국에도 그 식민지 나라 가서 교육을 이렇게 시키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 이게 이제 일본과 조선의 관계에서 이걸 식민지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논쟁거리예요. 특히 일본에서 연구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야, 그거 해봐야 뭐하나. 크게 본 식민지를 봐야 못해. 끝나지 뭘, 그것을 정리하냐. 이렇게 말도 하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 교육이 중요했다. 그래서 그걸 이 책에다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못 넣은 게 아쉬운 거예요. 그러고 이제 기타 뭐 있습니다만 없고, 이게 이승만 정부는 이제 넘어왔잖아요. 이승만 정부 넘어와가지고 이제 이승만 정부가 그걸 기술장을 어떻게 처리하냐. 이분의 정치적 이념은 우리가 알다시피 자유기업주의, 소위 정부가 계획을 하거나 사회주의적으로 통제를 하거나 이거는 빨갱이 그래 하는 짓이다. 그런 거 우리가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정부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 전부 불활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50년대에 6.25가 나는 바람에 많이 못했지만 48년 우리 자유당 정부 선 이후에 굉장히 이걸 갖다 이제 불화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가지고 일하는데, 그래 그 바람에 이제 많은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정경유착이 일어나고 이래 됩니다만, 그렇게 이제 하는 그게 이승만이라서 할 수 없던 것이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전비를 조달해야 되는데 조달할 데가 없습니다. 국민이 세금을 내야 될 겁니까? 그거 가지고 일해야 될 텐데 세금 낼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영업세가 있나 소득세가 있나 법인세가 있나 뭐가 있나 안 됩니다. 그래 팔아라. 기도자를 팝니다. 그래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이제 전비 조달을 하고, 또 하나는 공무원들 월급을 못 줬습니다. 이거 못 주면 그 이승만 시대만이 아니야. 그 나라가 망할 때 고종 시대도 못 주고 뭐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월급을 못 주니까 어쩔 수 없다. 그걸 또 팔아가지고 이제 공무원 월급 주고 행정에다 쓰고, 이런 필요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 팔았습니다. 근데 파는 과정에서 이제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떻게 했어요? 뭐 백이 작용하고 뭐 정실 판매를 하고 뭐 등 이래 해가지고서 부정축제 하는 게 아주 일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시겠지만 들어봤겠지만 그 이승만 정부 끝나고 이제 나중에 박정희 정부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박정희가 한 게 하나 뭐냐, 부정축제 환수법을 그걸 맡겼습니다. 환수 가지고선 이승만 정부 시대에 부정으로 귀속재산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조사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물어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로로 그러면 이제 삼성의 이병철이다, 뭐 라키의 누구라든가, 기아의 김치로라든가, 국내 좀 그래도 큰 이름 했나, 그거는 기업들은 다 일본 시대 거기에 관리인이었거나 우선 그 인사과장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법원을 그걸 맡았거든요. 벼락부자가 된 거죠, 일본 격퇴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걸 정부로 식구를 받았다고. 그것도 은행 돈 빌려가지고 하니까 제돈 안 드리고 있다가 사버렸는데, 그게 그 속에 이제 부정이 개입될 수밖에 없었는데, 박정희가 와가지고서 자기가 이제 일차적으로 할게 이거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해서 부정축제 환수법을 만들어 정부로 뺏었죠. 뺏어가지고 나중에 그러고 나니까 막 500년 개월 하려고 하는데 투자할 놈이 없나 봐요. 뭐 밑에 좁은 애기들 뭐 중소기업 가지고 안 되고, 결국 또 대기업이 그때는 재벌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대기업이 안 하면 안 되니까 또 이제 전국 경쟁연합회를 하나를 만들어가지고서 박정희하고 그때 경쟁연합회 회장이 이병철이래요. 그래서 둘이가 이제 나이는 뭐 한 5살 차이가 나나? 7살 차이. 그래도 이제 뭐 친구로 이상하게 이제 그래가고서는 이제 야 도와주라. 옛날에 부정축제 간 건데 다 무료로 돌릴 테니까 그돈 다 이렇게 500년 계획사에 다 집어넣어라. 이래 이제 이게 정치와 경제가 기본이 해가지고 일종의 정계유착인데, 그걸 이제 5년 계획 돌아가는 거예요. 수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게 민간에 넘어가서 민간 불화가 돼가지고 이게 나라 한국의 기업들을 이렇게 키워놨어요.
그런 좀 토대가 이제 된 게 이게 귀속재산이다.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걸 제대로 봐내고 이렇다 하는 걸 인정을 하면은 그런 이제 일본 식민지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강심이 되어버리고 친일파는 몰리고 하니까 이 나약한 문제로 교수나 학자들이나 언론이나 다 이 사람들이 그걸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그냥 덮어놓고 그냥 덮어놓고 있었는 겁니다. 딱 그거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귀속자산하고 이제 하나 얽혀 있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일회담 문제하고 송관장 문제인데, 그러다가 이제 이 한일회담이 1951년 6.25 전쟁이 한창일 때에 일본에서 열립니다. 일본에서 열리는데 한일회담이 미국이 뒤에서 그냥 막 푸시를 해가지고 압력을 강압적으로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승만 정부를 막 내리고, 일본도 이제 그 당시 요시노 정부니까 그래 해가지고서는 이제 하는데 두 나라가 다 할 의향이 없었어요. 일본 수상도 그렇고 한국 대통령도 할 의향이 없고 그냥 가가지고 대표들 가가지고 뭐 쳐다보고 빈정거리고 뭐 야유나 하고 이러다가 헤어지고 그게 뭐 7차 회담까지 가는데 성공 하나도 없고 그랬죠. 그러면 장면 정부로 넘어가지고 또 한두 번에 걸쳐 했는데 그것도 성과가 없어지고, 그리고 박정희가 들어와가지고서는 이제 이걸 타결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 게 이제 처음에 우리 쪽에서는 이제 일본에 대해서 청구권 자금이다 이런 이름으로 뭐 10억을 내놔라. 그러면 너희들이 우리한테 전쟁 때 뭐 공장 직원이라든가 광부라든가 뭐 이런 인력을 많이 동원해 가지고 이제 전쟁통이라 그랬겠지만 또 월급을 못 주면 미불 임금들이 얼마나, 뭐 일본에 또 한국인에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얼마를 이제 내놔라 이런 식으로 그걸 하는 게 그 청구권 자금이라는 항목이 이제 제일 큰 몫이었어요. 큰 몫. 그래 일본이 그 청구권이라는 걸 한국이 식민지 지배를 한국에 했으니까 그 식민지 지배를 받은 한국인들이 겪었던 물적인 손해, 정신적인 피해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이제 대충 계산해보니까 얼마니까 얼마 내놔라. 아까 언론 얘기했습니다. 그래 일본이 그러냐고. 그러면 그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다른 나라가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 뭐 인도에 대해서 미국이 얼마나 그 돈을 주고 나갔는가, 또는 뭐 베트남에서 이제 프랑스가 이제 나갔는데 친구가 나갔으니까 얼마 된 그런 거 뭐 사례를 가지고 오면은 그게 변해서 이제 우리가 주겠다. 그런데 그걸 가져갈 특재감이 없죠. 그 다른 나라들은 식민지의 관계가 이렇게 끝났을 때 한국같이 그 나라 사람들이 살면서 집 공부하고 해가지고 그러지를 않고, 대개가 이제 사람이 좀 가더라도 그런 특별한 식민지 정책을 위해서 가고, 그리고 뭐 투자를 하거나 학교를 짓거나 소위 말하는 우리 생활과 관련되는 그런 뭐 목욕탕을 짓거나 뭐 이런 것들을 전혀 안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럼 하더라도 자기들끼리만 모아내서 그걸 이용하는 거지. 식민지 백성들이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첫째는 못하는 거죠. 한국에서. 야, 내가 일본에 이제 우리가 알아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배상을 해준 나라가 없다. 사례가 없다. 그걸 우리가 못해주겠다. 그런데 또 나고 우리가 그러다 나중에 하도 한국이 이제 세게 막 그렇게 하고 하니까 그러면 좋다. 우리가 미국이 한국에서 저지른 일에 대해서 우리도 이의를 제기 안 하기로 했지만 이렇게 되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두고온 재산 반환해라. 그게 역청구권 합니다. 역청구권을 주장하도록 나오고. 근데 그게 이쪽에서는 일본이 한테 우리가 받을 거면 이제 줄 건 없다 이렇게 하는데, 일본은 우리가 줄 것도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받을 것도 많이 있지 않느냐. 그래 이 논리는 이제 아까 그
누가 역사를 왜곡한 거가 구로다 씨하고 나하고 논쟁 중이었더니 우리나라 그 대법원이 아주 기초 없는 대법관들이 국회의원센터도 역사도 모르거든요. 그 옛날 일본에 뭐저 그가 무슨 철강에서 한 분이냐. 거기 신비원 저도 알 거가 있거든요. 제철 공장에 근무했던 어떤 직원에 대한 월급을 안 줬다 해가지고 그걸 이제 이 사람이 그 저기 뭐 누구의 꼬임에 빠졌는지 몰라도 일본에다가 그걸 이제 요구를 한 거예요. 그 정부에다. 그 정부도 그 한일 회담 때 다 끝난 건데 뭐 우리가 줄 의무가 없다 이렇게 됐는데 한국 대법원에다가 다 내가지고서 한국 대법원이 그걸 이제 갚아주라고 1억 두 건인데 1억 얼마씩이라 해가지고 근데 그 회사 한국에 나와 있는 지사의 재산을 공매에 붙여 팔아가지고 그걸 이제 그 노동자 옛날 그 사람 임금 못 받은 그 사람한테 주는 걸로 그렇게 이제 판결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저자 구로다 선생이 나보고 야 이게 이렇게까지 한다면은 한일 회담에서 모든 게 다 끝났다고 하고 도장 빵빵 찍어놓고 하루 늦게 와가지고서는 내 월급 내놔라. 내 월급. 그러면 또 그 죽은 사람이 또 아들이 와서 또 그럴 거고 또 뭐 그 사람은 또 뭐 딸이 와서 그러고 그래서 뭐 언제까지 끝날 거냐. 65년이 다 끝난 일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불법이라면 우리도 불법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여기 두고 간 그 사람들이 자기 그 재산을 다 직원집 뭐 가게 상류상점 그 가게다 우리 그 찾겠다 이런 운동을 자기가 한가 한 벌려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 이게 한일 회담에서 과거에 한국과 일본이 맺고 있던 뭐 이 한일 그 병합 조약이라든가 무슨 모든 그 조약 관계 이런 것들이 이걸 속에서 다 끝나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그 종결시키는 거 해가지고 그걸 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 역사가 한국인에게 불리하게 처리됐을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역사 해석을 쉽게 말하면 왜곡이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걸로 그렇게 한국인들 인식이 머리가 들어가 있다. 역사만이 완전히 일본에 나눠져 있다가 한 번 결정된 거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한국은 그걸 안 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대법원 판결을 있었을 때 또 한 번 원정을 돌리기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정권자금이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결정이 난 거죠.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부정적 면, 뭐 쌀 수출해 갔다, 금을 팔았다, 노동자를 뭐 강제로 강제 징용을 시켜가지고 월급도 안 주고 막 그랬다. 뭐 위안부를 데려다 강제로 데려가가지고 또 월급도 안 주고 말이지. 착취, 성착취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그늘 쪽 그쪽을 한국이 이제 자꾸 문제입니다. 그 청구권과 일본이 한국에 두고 온 재산, 자기들의 그 재산에 대한 반환권, 반환 청구권. 그러면 일본, 중국이, 미국이 그래 해가지고 우리한테 좋은데, 누가 왜 잔소리냐면, 그럼 누구도 다 그래 끝난 걸 가지고 또 하니, 우리도 이거는 미국을 무시하고 그래요. 우리도 하겠다 말이야. 네가 위법을 하나, 내가 하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싸움을 하고, 또 결렬이 되고 싸움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할 수 없다. 다 이제, 두 경우의 이 청구권이 값을 매길 수는 없으니까 두루 상수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합의를 본 거예요. 청구권이라는 말을 앞으로 안 쓴다. 청구권은 이쪽으로 저쪽으로 다 진짜 여기 청구권은 없고 가짜만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한일 경제 협력 자원을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한국의 대표들이
우리가 국내에서 청구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허용해달라, 양해해달라. 이래가지고는 한국에서는 그 뒤도 계속 청구권 자금이라고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국 인식으로 하면은 한일 관계가 존재하느나 항상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다, 수탈했다 한 걸 따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 요구가 살아있다는 게 한국에. 일본에서는 그걸 경제협력정을 바꿨지 않냐? 그거 없었다는데 이렇게 하고. 이게 평행선을 일어납니다. 여기에 한일 관계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친일 발악하는 이 단어가 언제인데 지금 살아가 이렇게 작용하느냐? 그게 바로 일본인과 한국인의 역사관의 차이, 역사인식의 차이예요. 그걸 언론이나 지식인이나 일반 국민들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기 일본인을 대할 때도 그 점 명심하고 돼야 돼요. 근데 그게 풀리지 않으면 청구권 문제가 하나의 풀리지 않으면 한일 관계를 많이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평해서 하는 게 그 한일 관계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시간이 지났어. 하는 게 그 토대에 그 소생이 그래도 좀 파악을 되는데 비석자장하는 게 이 존재가 역사적 이 존재가 놓여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시면 사전 기획전은 여기서 끝나기로 했는데 뒤에는 그 뒤에 페이지에 보면 참고 상황이라고 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토론할 때 질문을 하면은 제가 답변하려고 그랬는데 간단히 할까 그래야 시간이 아이고 저는 시간이 또 1시간 돼야 돼. 네, 1시간 지금 어떻게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일단 계시면서 질의응답 왜 조선에 와가지고 사유재산까지도 압수를 했느냐 이 문제입니다. 일본이 계속 물건들을 이제 그 바람에 이제 우리가 기술자산을 이제 공짜로 이승만한테 넘어오게 되고 왔는데 이게 여러분들 고종 황제가 이중 열사라든가 이비종의 이상설입의 그 헤이그 그 네덜란드 그 만국 평화회한테 보냈잖아요. 요즘 영국에만 보내지도 않았대요. 가짜래요, 보냈다는 게. 그 이중 열사 가가지고 뭐 활동 자살하고 뭐 어쩌려면 답이 가짜요.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내 생각이 아니고 이거는. 그리고 어쨌거나 그 만국 평화회의에서 미국의 주도로 미국이 앞으로 각 나라마다 사유재산을 보호해야 된다. 이건 미국의 책무다. 이런 생각해가지고 그걸 강력히 어떤 군대라도 침략에 들어가고서는 그 나라의 점령지역에 사유재산을 손댈 수 없다. 이걸 갖다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그런 미국이 45년 한국에 와갖고서는 앞장서가 지가 일본의 사유재산을 몰수해버린 거예요. 앞뒤 남았잖아요, 이제. 일본이 막 여기 이제 맨날 항의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 이제 그 문제가 여기 있는데 그때 미국은 뭐라고 말했냐? 야, 너희들이 우리 카이로 회담에서 그거 할 때 무조건 항복한다고 했지 않냐? 정부 어디 엉터리인데 어거지죠, 어거지인데 그러면 우리가 우회하거나 가나다 이거는 우리 자유다. 누가 무조건 항복했으니까. 근데 일본은 이제 하도 기가 안 차니까 아니 여보 그건 전쟁통에 서로가 신경이 막 날카로워 세우시고 그리고 군사 관계가 관련되는 거지 사유재산을 하고 하나 그거 그게 무조건 한국에 들어갈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일본이 또 항의를 하고 아무튼 그걸로 해가지고서는 이게 그 미국이 이런 좀 좀 과도한 어떤 조치를 하는 바람에 기술자 우리한테 넘어왔다는 것이고 둘째는 또 그러면 그런데 한국 정부에 왜 그걸 무상으로 다 줬냐 그것도 이해가 안 간다 이제. 그거는 뭐 한국인도 그런 말을 하고 일본인도 막 그래 하는데 그 예를 들어서는 이제 일본이 뭐라고 미국이 뭐라고 하냐 야 일본 너 너무 자꾸 그러지 마라. 우리가 너한테 전쟁 배상을 불린다 그러면 너가 나라 땅덩이 다 팔아도 안 된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지 한국에
재산 공짜로 우리가 한국이 줬다고 하는 거 앞으로 북한하고 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말이지. 그래서 안보 문제도 있고 하니까 우리 그리 좋은데 왜 그걸 가지고 문제 삼냐. 이렇게 해가 또 그걸 넘겼어요. 그게 그 나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한국은 과연 일본의 식민지였던가 하는 얘기야. 아까 좀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그 서양 개념에 이게 콜로니라든가 콜로니얼라이제이션이라든가 이런 얘기는 일본과 한국의 그 식민지 관계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뭘 갖다 찾아내야 되는데 그건 뭐 우리 쉽게 될 일도 아니고 또 특히 일본 쪽에서 뭐 더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번째는 한일 합병이 병합이라는 게 과연 일제강점기였나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 생각은 이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않고 이게 합병, 병합 또는 합방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병합이라는 말을 써주세요. 한일 병합조약. 합병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약 이름이 병합조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따라줘요. 그런데 두 가지 이유가 문제가 됩니다. 하나는 일제라는 말이고 하나는 강점이라는 말이고. 그럼 일제는 뭐냐? 일제는 일본 제국주의의 약자입니다. 그런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을 침략한 일이 없습니다. 그 제국주의라는 말은 이거는 임페리얼리즘인데 레닌이었죠. 이거는 하나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제국주의, 무슨 뭐 독재주의 가는 거는 정치가 하나의 학습 용어입니다. 그건 용어의 지가 파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남의 나라를 처음에 들어간다던가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 당시에 일본이 제국주의 단계였다. 제국주의였다는 말은 빼도 일본의 제국주의가 한국을 침략해 온 건 아니죠. 그건 어디까지 일본 정부가 침략했죠. 일본 군대가 들어온 거죠. 그 때문에 이 일제로 말을 나는 돌리다 저는 안 씁니다. 강점이라는 말은 또 뭐냐. 이건 무역으로 병합을 했다 이 뜻인데 일본이 무역으로 병합한 일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저 어느 유튜브에 보니까 총 한 방울 안 쏘고 한국 일본에 병합이 됐다. 이런 거 그냥 말씀과 대해서 누가 한 것도 저 친구죠. 나하고 입장이 갖고 오는 거예요. 총 한 번을 안 쏘고 강제병합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 그때 전혀 그런 일본이 한국을 갖다 무력으로 침략하거나 누구나 이제 뭐 청일전쟁이나 노일전쟁이 그 전쟁의 전쟁 그것하고 병합은 그건 별개입니다. 그거는 청국과 일본이 전쟁한 거고 러시아가 일본이 한 거지. 그건 한국 때문에 물론 간접적으로 한국의 존재가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러나 그걸 가지고 강제 병합에 들어가면 이게 이상인데 하나가 누가 역사를 왜곡하는가 이런 뭐 답이 제대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르다 씨하고 저하고 한국이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고는 우리 일본은 우리 상대보다 헤어지던 걸 해야 되겠다. 하고 우리가 반사를 가슴에 손을 얹고 하면 반성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이상 시간만 많이 걸렸습니다. 두서 없이 그냥 제 말입니다.